안녕하십니까. 계약법 강론입니다. 원서 접수도 하고 정말로 열심히 할 때입니다. 판례도 결론을 암기하는 쪽으로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결론을 암기하는 쪽으로 자꾸 방향을 트셔야 됩니다. 자, 계약법 강론, 매매교환 임대차 세 가지 계약이 있죠. 그중에 매매와 관련해서 첫째 매매 예약이라는 게 하나 나오죠. 매매 예약은 지금 본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본계약을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게 매매 예약이죠. 이달 말일까지 A 토지를 이렇게 매매하기로 하자라고 계약할 날짜를 미리 약속하는 것을 매매 예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매매 예약은 이제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죠. 일방. 우리 민법이 일방 예약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일방 예약이면 예약을 한 당사자 중 한 사람에게 예약 완결권이라는 권리를 줍니다. 이 예약 완결권은 정해진 기간 내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본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걸 이제 일방 예약이라고 합니다. 예약권은 형사권이기 때문에 그 행사 기간, 당사자가 약정을 하면 약정한 기간, 약정하지 않으면 10년 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 행사하게 되는데요. 이런 예약 완결권 같은 행사 기간, 형성권 행사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제척 기간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이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라는 뜻인데요. 제척 기간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제척 기간은 중단이라든가 정지 이런 게 없어요. 두 번째, 이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도과 여부, 이거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 조사, 이 두 가지 정도가 시험 문제라. 그래서 참조해 보니까 예약안건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고요. 그 기간이 지났는지, 도과는 건 지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중단 정지가 없다 그랬죠. 따라서 예약 완결권의 제척 기간이 경과하면 그 제척 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제척 기간은 중단 정지가 없기 때문에 설령 예약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예약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두 번째, 일방 예약은 예약 완결권자가 나중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본계약이 체결된다 그랬죠. 즉, 본계약이 체결될 때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방 예약이 성립이 되려면 그 당시에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할 수 있어요. 즉, 기준, 방법.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본계약이 상대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체결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나왔던 지문이죠. 그 다음 이제 계약금이라는 게 나오죠. 계약금은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이 타방이 그거는 금전 기타 물건을 말하고요.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부수하에 체결되는 종된 계약이죠. 따라서 매매계약이 실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두 번째,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한 계약이죠. 따라서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매매계약 이후에 계약금을 줬다. 그것도 계약금의 효력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유물계약이죠. 유물계약이란 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매매처럼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대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걸 낙성계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유물계약은 이건 낙성계약과는 달리 뭔가를 이행을 해야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먼저 뭔가를
또는 급부를 해야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요물계약이죠. 따라서 계약금계약이 요물계약이라는 건 계약금을 주고받아야 계약금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쉽게 생각하세요.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 요게 계약금 계약입니다.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 이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따라서 계약금을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아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요. 단순히 언제까지 계약금을 주겠다라고 약속만으로는 계약금 계약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매매 계약은 1월 10일 날 했고요. 계약금은 15일 날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여기서 1월 15일 날 계약금을 주기로 하는 약속. 이건 계약금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5일 날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 그게 계약금 계약이라는 거. 자, 이렇게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즉, 그 계약금 계약이 있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을 한 양당사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하나씩 생긴다 그랬죠. 그런데 해약금이라고 그러다 그랬죠. 이 해제권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배액 상환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의 문제가 생겼어요.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요. 실제로 100만 원만 줬어요.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고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권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1,000만 원을 계약금을 주기라고 100만 원만 준 상태에서 매도인이 200만 원만 주고 해제하려고 했어요. 원래 안 되죠. 해제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소송이 붙은 다음에 그 소송에서 법원에게 이것만 물어봤어요. 판사님,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때 요 배액의 기준이 지급하기로 한 1,000만 원이 기준인가요? 실제 지급한 100만 원이 기준인가요? 요것만을 법원에 물어본 거예요. 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민사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판단한다 그랬어요. 계약금을 일부만 줬으니까 계약금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계약금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니까 아예 계약금 해제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당사자가 그거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와서 주장한 게 아니라 배액의 기준이 뭡니까만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판결하냐 하면 앞에 밑밥을 깔지요.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고 따라서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니들이 주장하는 대로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건 뭐냐? 니들이 물어본 거 답을 해줄게.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이 아니고 지급받기로 한 돈, 그 배액이다. 지급받은 금원이 아니라 지급받기로 한 1,000만 원의 배액. 이렇게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2번이죠. 3번. 계약금은 증약금의 성질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이 부여한 게 해약금이죠. 세 번째가 당사자가 특약을 했을 때 위약금이 됩니다. 따라서 위약금을 하는 특약이 없다면 위약금의 성질이 없어요. 그 말은 예컨대 매수인이 1,000만 원을 계약금을 준 상태에서 계약을 위반했을 때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 받은 1,000만 원을 물수하여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답은 1,000만 원은 반환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몰수를 하려면 반드시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특약을 했어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갑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배상한다라는 약정을 했는데 을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됐을 때 배상한다. 이건 약속을 안 했어요. 그러면 갑의 채무불이행, 갑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위약금 특약만 있지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의한 위약금 특약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판사님, 제가 잘못했을 때 1,000만 원 배상하기로 했는데요. 을이 잘못했습니다. 공평하게 을이 잘못했을 때도 배상하도록 판결해 주세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야, 네가 잘못했을 때만 위약금 특약이 있잖냐. 갑이 잘못했을 때 위약금 특약이 없잖냐. 그러니까 을이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을이 잘못했을 때는 너는 위에 것처럼 실제 손해배상만 청구해라. 을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너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을에게 위약금을 당연히 인정할 수는 없단 말이죠. 왜? 특약 안 했으니까. 근데 위약금이 되려면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3-1번 계약금, 위약금과 특약이 없어요. 없다면 계약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계약금, 위약금에서 당연히 기속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 자, 계약금 해제권은 565조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할 수 있죠. 따라서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행을 착수하면 계약금 해제는 불가하죠. 자, 여기서 이행 착수에 해당되는 거와 이행 착수가 아닌 거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계약 이행을 최고 독촉하고 잔대금지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것 이게 이행 착수라면 잔대금지구를 구하는 소송 제기 후에는 계약금 해제가 불가하겠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잔대금지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이것만으로는 이행 착수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한 바가 있으면 결론을 기억하셔야 돼요. 3조 1번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고요.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고요. 이행 착수란 건 이행 준비만으로는 부족하죠. 단 계약 내용에 딱 들어만 이행 제공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이행 착수란 이행 준비 이후 이행 제공 전 그 중간 어디쯤 이게 이행 착수죠. 이행 준비 이후 이행 제공 전 그 어디쯤이 이행 착수가 될 겁니다.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매매 잔대금 기준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이행 착수 아니라 그랬죠? 허가를 받은 것도 이행 착수가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매도인은 여전히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행 착수 아닌 거 판례 2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행 착수 아닌 거 잔대금지 불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하고 허가받은 거 이행 착수 아니다. 자, 6번은 간단하죠.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이라고 돼 있죠. 이행이 착수했네요. 이행이 착수했으니까 매수인도 매도인도 계약금 해제 불가합니다. 6-1번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배액을 상환해야 된다 그랬죠. 이때
현실적으로 배액을 상환하거나 제공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문제는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아. 그럼 공탁까지 해야 되는 건 그건 아니죠. 공탁이란 말은 없어요. 배액 제공이라고. 그러니까 공탁까지 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해제가 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배액 제공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공탁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법적으로는 공탁까지 해야 해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 7번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 유보돼 있다. 무슨 뜻이에요?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양 당사자에게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이 하나씩 생긴다 그랬죠? 그 유보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계약금을 주고받음으로써 계약금 해제권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금 해제 외에 법정 해제권이 또 생기는가? 그렇죠. 계약금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금 해제권이 있는 상태에서도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따로 법정 해제할 수 있다가 됩니다.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7-1번 565조 계약금 해제권 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 유효하죠. 유효하다는 건 계약금 해제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7-2번 계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라고 되어 있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를 법정 해제라고 하죠. 법정 해제의 경우에는 계약은 수급해서 소멸하면서 원상 회복 의무가 생기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채무 불이행을 이루한 법정 해제 효과죠. 하지만 계약금 해제의 경우에는 소급해서 소멸하는 것까지는 공통이지만 원상 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죠. 이 행을 착수하기 전에 해제했기 때문에 원상 회복 의무가 없고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위까지가 이제 계약금과 관련된 판례고요. 8번은 매매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 매매계약의 목적이죠. 그 목적이 구체적 확정 또는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계약은 성립한다 그랬죠. 즉 법률의 목적은 법률의 성립 당시 반드시 특정 또는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거 보고 있습니다. 9번 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그 아파트가 월세야. 각과 을사의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이 아파트에 월세 임차인이 있어요. 이 월세가 뭐예요? 차임이죠. 이게 뭐죠? 과실이죠. 사용이익. 그죠? 이거를 매도인이 수취하는가 매수인이 수취하는가에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 민법은 목적물 등기가 아니라 인도를 기준으로 아파트 열쇠나 이런 걸 넘겨주는 걸 기준으로 인도를 기준으로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이렇게 수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죠.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이때는 매수인이 수취한다라는 게 판례죠.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그게 원칙. 다만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그때는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매수인이 수취합니다. 그럼 참조 보세요.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고요. 대금을 완제했어요. 인도되지 않았지만 대금을 완제했어요. 누구에게 익숙한 거? 매수이죠. 반면에
인도되지 않았고 완제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매도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그죠? 자, 10번부터 이제 담보책임 판례인데요. 타인권리 매매라고 나오면 전부 타인권리를 말하죠. 닭과 을 사이에 1000평짜리 토지를 매매했는데 이 1000평이 계약 당시 병소유였던 경우 이게 타인권리 매매죠. 그런데 이걸 이전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자, 매도인이. 자, 이때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면 되지만 귀책 사유가 없다면 담보 책임을 지겠죠. 자, 이때 전부 타인권리 담보 책임이 뭐죠? 전타, 선해손, 악해, 도선해 이렇게 되죠. 선의의 매수는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악의 매수는 해제권. 매도인도 선이라면 해제권이 있죠. 그죠? 자, 이때 선의의 매수인의 손해배상. 이거 뭐죠? 이행이익배상이죠. 계약이 유효한데 이행이 안 됐으니까 이행이익배상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불능당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이익. 이게 뭐예요? 이행이익이죠. 이걸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행이익배상. 그래서 참조 있죠? 이행이익배상의 원칙이다. 10-1번. 타인 권리를 매매 목적으로 한 경우에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되었어요. 이때는 채무 불이행이죠. 법정 책임, 담보 책임이 아니라.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담보 책임이라면, 악의 매수는 계약을 해제만 할 수 있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해요. 반면에 채무 불이행이라면, 매수인이 설령 악의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지요. 채무 불이행의 경우엔 손해배상 청구에 선악을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의무가 매도인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되었다면, 담보 책임이 아닌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가면 되고요.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은 선이나 악인을 따지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틀렸죠, 그러니까? 12번은 수량적 매매라고 되어 있죠. 아파트 매매 생각하시면 돼요. 즉, 목적물의 면적이나 수량이 대금을 결정하는 표준. 이게 수량적 매매죠. 목적물인 그 물건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 아파트가 50평이다. 거기에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 이게 수량적 매매예요. 자, 수량 지정 매매와 수량적 매매가 아닌 게 왜 중요하냐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할 때 이때 담보 책임이 성립해요. 수량 지정 매매가 아닌 경우에는 설령 수량이 부족하더라도 담보 책임을 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려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여야 되는데 그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뭐냐라는 거죠. 그게 이거죠. 수량의 주안을 두고 가격을 정하는 경우가 수량적 매매고요. 반대로 면적이나 수량이 대금 계산이 표준에 지나지 않고 대금을 결정하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이럴 때는 수량적 매매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11번과 참조는 수량적 매매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한 대부분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1번 수량적 매매에서 담보칙이 뭐냐? 수량적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머리 따서 부실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부실, 선대감, 훼손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여기서 이 선의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때 사실의 안 날의 사실이 뭐냐? 권리 일부가 또는 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일부
좀 부족한 부분. 이거를 내가 취득할 수 없게 되었구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또는 수량이 부족하다 라는 사실을 안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을 내가 취득할 수 없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 안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11-1번도 틀렸고요. 12번 요거는 갑수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병이 샀는데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 이 경우에는 담보책임 576조에서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즉 계약 당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를 묻지 않고 선악불문하고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여기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값 대신 변제를 했다. 재산을 출혈한 거죠. 출제죠. 이럴 때 병은 갑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그 구상권이 출제액 상환 청구권이에요. 담보책임에서는. 그러니까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변제한 경우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그 출제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책임은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출제액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12번이 되겠죠. 13번은 위에 거하고 똑같아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되어버리면 직권 말소되므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마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가등기한 본등기가 되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저당권 실행과 마찬가지인 57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게 570조 전부 타인 권리에 대한 담보책임이 아니라 57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책임을 진다라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13번은 물건의 하자죠.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를 법률적 장애라 하고요. 이 법률적 장애를 물건의 하자로 봅니다. 두 번째, 그 하자 의무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요. 위험 이전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령상 하자는 목적물 물건의 하자로 보게 된다 그랬죠. 매매든 경매든 담보책임이 성립하려면 그 매매나 경매가 유효해야 돼요. 따라서 계약이나 경매가 무효라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매매와 관련돼서 담보책임까지의 지문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 좀 환매죠. 환매는 목적물을 매도인이 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거죠. 그러면 제한물권을 소멸해 버립니다. 즉 환매권이 등기가 되면 제3자에게도 환매 효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땅을 팔면서 환매 특약을 했어요. 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갑의 이름으로 환매권이 등기된 상태에서 을이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다. 갑이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이 저당권 따위는 소멸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환매다. 뭐 이렇게 매매와 관련된 판례를 환매까지 한번 봄으로써 중요한 판례들을 좀 확인했습니다. 자, 16번 등기 교환과 임대차에 관련된 판례이고요. 오늘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